이번 첫 번째 세션의 모더레이터는요, 리월드 포럼 공동대표이시자 법무법인 광장 이병화 파트너 변호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화 공동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이병화라고 합니다. 세션 1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션 1의 주제는 여러분 오늘 팜플렛 보시다시피 탄소 감축 전환 금융의 시사점입니다. 앞에 우리 기조연설에서는 세계가 넷제로의 경주로 돌입했고 한국은 아직 후발주자라는 점,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한국을 기반으로 한국의 금융기관이 후발주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션 1에서는 이 같은 선도자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한국의 금융기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국의 시각을 먼저 듣고 이어서 전환금융에 필요한 새로운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전환금융 업종별 솔루션과 이에 따른 조직 환경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세 분의 발표자분을 모셨습니다. 김성주 금융감독원 ESG 금융연구팀장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wC 컨설팅 코리아 김진유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서울 파트너이신 김영권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KB 금융주주의 ESG 팀장을 맡고 계신 문혜수 상무님 모셨습니다. 네. PwC 컨설팅의 김진유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한 3년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ESG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금 오늘 말씀드린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금융사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러면 금융기관의 기후위험 평가를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저탄소 전환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리신 것 같이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생산활동이나 채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 회사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석탄 발전소 기업에 투자를 한 경우에 이 발전소가 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그 영향 자체가 리스크로 전이가 돼서 투자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서 금융기관은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금융기관이 투자한 회사가 탄소 절감 활동을 열심히 해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이것이 재무적인 긍정적인 효과로 금융기관에 돌아가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이처럼 기후변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 비용을 제공해 주거나 금융기관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기업들의 탄소 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은행의 규제를 제시하고 있는 BIS는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중요한 리스크로서 기후변화를 하나의 팩터로 간주를 하고 21년도부터 관리감독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고 국내 금융감독원도 이에 발맞추어서 21년도, 22년도에는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 지침과 공시된 규정을 지침서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바젤 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지침을 보면 금융기관이 기후 리스크로 인해서 노출되는 리스크가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크게 물리적인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라고 하면은 실제로 허리케인이나 홍수, 가뭄과 같은 극심한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받는 직접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이행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각 기업과 기업들이 정부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입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미시적으로는 투자 자산 자체에 개별 기업이나 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적 리스크는 전통적인 우리가 리스크를 분류해왔던 신용, 시장 유동성, 운용 리스크로 나누어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리적 리스크를 좀 살펴보면 먼저 시장 리스크 측면에서는 기업이 투자 중이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동산에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시설물이나 재배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서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 관점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무적 손실로 인해서 투자했던 기업 자체가 신용도가 악화돼서 발생하는 그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험업에 한정돼서 발생하는 부채 사이드의 영향인데, 이것은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상된 위험과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된 그 보장 범위에 따라서 리스크를 측정하는 인수를 결정하는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보험 인수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인데요. 원래 전통적인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다년간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런 리스크를 분석해 왔지만은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보험인수 당시에 책정했던 예상했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발생해서 더 높은 보험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보험사가 갖고 있던 보험금의 부채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영업의 영속성 문제가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리스크,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경제 악화로 인해서 자금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유동성 리스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 리스크입니다. 이행 리스크는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인데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던 제조기업이 생산 선비를 저탄소로 전환하면서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시장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걸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기업의 이제 수익성이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자산의 가치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리스크의 경우에도 이행 리스크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리적 리스크 이외에도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보험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측정하게 되면 재무 건전성에 대한 그 재무 영향도를 분석하게 되는데, 각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될 규제 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리스크가 이 규제 자본을 계산하는데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도 계산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즉 기후변화의 몇 가지 시나리오, 몇 도시의 온도 상승이 일어나에 따라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각 시나리오별로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본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가 기업의 부도율이나 담보의 가치, 금융자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리스크를 각 팩터별로 영향들을 산출하고 여기에 따라서 변동하는 폭에 따라 신용시장 금리 운영, 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기관의 재무지표에 비추어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익이나 자본의 적정성이나 유동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무 영향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후변화의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유자산에 대한 영향도도 분석을 해야 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기후변화 스트레스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가진지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우리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이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세 단계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세 단계로 이어지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유유업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것이고, 또 친환경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우대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이런 이행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급격한 이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쳐갈 수 있는 단계별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투자 대상에 대한 한도 관리라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금융을 하려면 첫 시작 자체는 유의업종과 일반적인 업종을 구별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발행한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을 보면은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민감한 산업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산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고 글로벌하게도 이제 어떤 그 업종 정도의 수준에서 참고할 만한 정도를 제공해 주는 것뿐이지 개별 기업의 유의도를 제공해 주는 사례는 글로벌하게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해외 선진 금융사들이나 환경단체가 제공해 주는 평가 심사항목 등을 통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의 산업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됩니다. 각 기업마다 배출하는 탄소량이 다르고, 또 어떤 회사는 탄소 배출량을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배출량을 기준으로 유의업종을 분류를 하고 실제 투자를 할 때는 그것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년 4월부터 정부는 해외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공적 자금 투자를 중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금융기관들도 이에 동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하는 대상 자체를 제외하는 것은 지금 금융기관이 대부분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 중인 기력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유의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연료 전환이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배출량 저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투자 대상한 기업들이 기존의 석탄 발전에서 무탄소 연료로 전환을 하거나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추가 주차라는 방식의 유인책을 쓰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투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1단계는 투자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 업종이 어떤 업종이고 각 업종별로 어떤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되면서 근본적으로는 배제할 업종과 위할 업종이 어딘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종을 분리하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익스포저를 산출해서 위협이 어떻게 변동해 나가는지를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해서 앞으로 줄여나가야 될 업종과 투자 대상, 또 앞으로 보강하고 늘려나갈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2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2단계에서는 보통 적극적인 전환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한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총 탄소 배출량이 목표한 수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의 업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자금을 유의 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 총량이 우리가 정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 한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소 집약도를 관리하는 것인데 이 집약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업이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탄소를 많이 배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유의업종이나 투자를 대상을 선정을 할 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출에 대한 효율을 설명하는 탄소 집약도를 기업별로 관리하고 투자 심사 시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2단계에서는 투자나 여신을 실행할 때 기준 집약도를 두고 투자 대상을 결정하고 만약 이 기준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 감축 이행 계획서를 받아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해서 대출 투자 자산 규모를 줄이려고 하면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분류하는 작업, 이것이 유의업종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해내야 되고 실제 이것을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투자의 적격성이나 수익성 관점에서도 탄소 지역도에 대한 추가 심사 과정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적인 자산 보유의 증가를 위해서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탄소 집약도가 높은 경우에는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을 추가적인 심사 기준을 가져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의 직접적인 지표를 개입시키는 것은 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이를 심사하는 부서로부터는 굉장히 지금 내부적인 큰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저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브라운 기업, 즉 유의업종에 투자할 수 있는 총 한도를 두고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한 경우에 이 한도를 차감시켜줘서 ESG 등급에 따라서 한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로 완화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단계별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ESG 등급을 활용할 사례는 해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가 HSBC 글로벌의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ESG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투자 대상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신용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전문 연구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실제로 ESG 분석 전문가와 신용 분석 전문가가 함께 분석해서 ESG 등급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산업별 체크리스트 이외에 듀딜리전스를 통해서 투자 대상 기업의 ESG 등급을 책정하고 각 ESG 등급 이슈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등급을 주는 식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투자증권 회사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투자 대상 회사의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할 때 ESG 등급을 5개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이제 대출, 여신을 주는 그런 경우와 금융사가 투자라는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입장이 좀이나 관계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투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ESG 등급제를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등급의 회사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사유로 활용하고 반대에는 하향 조정하는 사유로 활용을 하고 있고 심사 과정에서도 이 과정을 적용해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등급이 낮은 경우에 투자 자체를 아예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개선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진구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시키는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사에 대한 언더라이팅 리스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험사는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그 언더라이팅 리스크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태풍이나 홍수 같은 것들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은 발생 여부 자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 규모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들은 재보험사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이런 기후적 위험에 따른 그 위험과 빈도의 심도를 예측하는 대재해 모형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후변화 이런 자연재해 모형 자체의 리스크의 변동성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계치대로 이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리스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약을 인수하는 그 계약 평가나 계약을 인수한 이후에 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이것을 물리적인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로 구분해서 보험에 대한 그 위험의 크기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보험사 사례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이제 재보험사입니다. 글로벌 재보험사인 뮌헨리가 1980년도부터 대재해 모형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기존의 대재해 모형에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대재해 예측 모형이라는 것을 위치 기반으로 만들어서 플랫폼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별로 자연재해량 자체를 모니터링을 해서 재해로 발생한 그 손해액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고요. 21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그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리스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변화 임직원 대상으로 하는 배상 책임에 대한 소송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도 소송이나 책임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언더라이팅 평가할 때 고객사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 위험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경해상의 케이스인데요. 동경해상은 이제 기후과학과 정책 시나리오를 자산 데이터와 재무 모델링과 연결을 해서 재정적인 영향을 정량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연도별 강수량 변화를 통해서 이제 측정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면 현재는 평균 기온이 상승했을 경우에 각 상황별로 재해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같이 기후변화의 상황별로 위험을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의 정책 시나리오나 NGFS에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과학 기반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재무 모형과 연계해서 자산의 가치와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자체가 투자 자산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부분은 방문론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많이 발달된 상황입니다만은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해보고 벤치마킹을 해봐도 부채 사이드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많고 글로벌 보험사들도 이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지주 대상으로 해서 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온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이 보험 사이드에 있는 부채의 그 언더라이팅 리스크에 대해서도 상황에 맞는 그런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그 금융사들과 기후변화 리스크를 측정하고 준비를 하는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 온전하게 많은 뭐 데이터 업체들이나 이런 지원하는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비교적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공 데이터, 좀 밑에 보시면은 뭐 통계청이나 뭐 에코스나 뭐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업종별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배출량을 추정하는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들이 주로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여신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정확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좀 더 기반으로서 잘 다져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뭔가 공신력 있는 데이터화 되어야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정확한 기후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기업들과 현장에서 느꼈던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 도입이 아직 되기 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역할에 대한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 주요 금융주주들이나 은행들 대상으로 보면 대부분 ESG위원회나 관리팀 같은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직 간 역할이나 권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무적인 혼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리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이제 ESG 전담팀, ESG 전문팀 자체가 여지껏 이제 공시나 이런 이제 이니셔티브 가입이나 이런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리스크와 이제 접점이 생기면서 기존에는 이 ESG 문제에 대해서 혹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인 역할을 소극적으로 했던 리스크 팀 경우에는 그런 전문적인 리스크에 관련된 평가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ESG 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리스크 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들을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오늘은 금융사의 기후변화 리스크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재무적 영향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금융사가 전환금융으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사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그 금융지주 계열들이나 금융사를 대상으로 열심히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도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서 준비도 자체가 잘 갖춰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유 파트너님께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쳐서 재무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기관이 저탄소 전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규제 당국의 입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넷제로, 금융기관의 넷제로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금융기관의 넷제로 전환의 과제를 현장에서 수행하시고 있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들어봐야 우리 넷제로 전환에 관한 상황이 입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 토론에서는 KB금융지주 ESG 본부의 문혜숙 상무님을 추가로 모셔서 금융기관 현장에서 이 넷제로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더레이터가 각 패널 분들께 간략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건 파트너님께 김진유 파트너님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실 텐데, 한국 금융기관이 기후 리스크나 ESG를 관리하는 그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준비도로 보면 사실은 시중은행들, 특히 금융지주 계열의 은행들은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아까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된 리스크 측정 모형들이나 금융 배출량을 산출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그 재무적인 영향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은 지금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계시고, 근데 다만 이것들이 지금 각 기업별로 좀 수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들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준비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강언어 불 같은 느낌으로 되게 여전히 이제 홍보 차원의 아젠다다라고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들이 느끼는 온도차 자체를 일단 좀 같은 방향으로 맞추는 작업이 일단 필요하고, 그 작업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좀 준비 작업을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김영건 파트너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제로 전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액션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한국 금융기관이 탄소 감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자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넷제로가 탄소 배출에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크게 체감화되지 않는 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꼭 이건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BCG의 이번에 글로벌 회장으로 당선된 분이 독일 분인데요. 민헨 근처에 타운에서 계속 사셨던 분인데, 어릴 때 자기네 뒤에 있던 스키장이 없어졌대요. 눈이 녹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 관점에서는 이건 정말 생존에 굉장히 시급성을 띈 엄청난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스키장이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온도차에서부터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흐름, 분위기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 넷제로 내지는 탄소 배출 관련한 상황, 이 국제적인 규제, 무슨 스탠다드, 표준 이런 게 엄청나게 막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한국은 주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물론 뭐 정부 당국이나 금융 당국에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구조적인 이슈라고 보고, 다만 이제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저는 이 넷제로 탄소 배출 뭐 이런 주제가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고 모두가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서 투자를 하고 혁신을 추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좀 안타까운 건 디지털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의 요인, 뭐 카카오뱅크로 위시되는 인터넷 뱅크들의 엄청난 밸류에이션, 고객들의 극찬, 뭐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최상위층에 계신 고위 임원분들부터 이 위기감을 엄청나게 느끼면서 이거는 무조건 디펜스 전략을 펴야 되겠다면서 투자를 많이 하셨죠, 초창기에. 그 이유는 이게 생존으로 당연히 연결이 됐고 누구나 해야 되는 어떤 노움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지만요. 근데 이 이런 탄소 배출 금융, 우리가 전환 금융 얘기하는 녹색 금융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사회 분위기랑 견줘서 보면 지금 우리 금융기관 중에서도 누가 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혁신적인 트라이를 하지 않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유사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 편안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 이게 ESG라는 기업 그 관점에서 예전에 기업 홍보, 사회 공헌 이런 쪽을 주로 담당하셨던 그 사업부나 조직에서 지금 이 넷제로도 많이 follow-up을 하고 계세요. 물론 저희가 대형 금융그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면 결국 이 문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무게와 우리 금융기관이 받아들이는 어떤 체감적인 시급성 이 부분에서의 괴리가 너무 큰 게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는 이 전환금융을 엄청난 사업기회로 보지 못하고 있을까? 왜 RM들은 무조건 반발을 하실까?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 평판 리스크 이상의 사업기회로 고민하는 CSO 그룹이 아직까지 제가 접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저희가 아직은 좀 이게 그 핵심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러나 아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혀 글로벌에서 맞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탄소 배출 계획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종규 파트너도 저희 석탄 사업은 누적 투자에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넷제로에서 얘기하는 목표 감축량은 그 시점 이후로 더 이상의 석탄 에너지는 추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감축 목표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계가 빨리 돌아갈 것 같고, 그 시점을 누가 먼저 대비하고 있느냐가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KB 금융지주 문혜숙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따로 발표할 기회는 없으셨는데 KB 금융지주의 넷제로 전환 또는 ESG 관련해서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 넷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금융기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방안들, 넷제로에 대한 방안들, 그리고 그런 그 제언들을 많이 주셔서 저도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저희가 접해 있는 또 뭐 추진하는 방향 또는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이랑 거의 다 맞닥뜨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라든지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대부분은 그 기반은 다 마련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큰 금융그룹들은 특히나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에 있는 금융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목표 수립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들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다. 그래서 그런 실행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얼마나 다
내부의 각각의 그 부서들이 내재화해서 각각의 역할에 이런 전환금융들을 어떤 식으로 영업 사이드에서 또는 뭐 리스크 사이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행에 있어서 뭐 앞서서 이제 BCG 파트너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RM들이 이런 탄소 중립,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전환금융에 대한 그 기회 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또 그걸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뭐 내부의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그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그 방향의 하나로 금융기관이 넷제로를 한다라는 게 앞서 감독원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금융기관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 뭐 맞습니다. 저희는 포스코나 삼성전자 같은 큰 대기업들과 비교하면 거의 저희가 배출하는 그 배출량은 그냥 전기를 사용하는 정도, 지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 사용 정도의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 앞서서 금융이 모든 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금융이 모든 산업을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여신 또는 뭐 투자를 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그 기업들이 저희의 돈을 가지고 시설들을 만들고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제품들을 만들면서 발생되는 그 간접적인 사실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넷제로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스콥 3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넷제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 고객들을 어떻게 인게이지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목표들을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목표와 전략들이 다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단계들을 각각의 부서들과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역할들 아레나를 나눠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이제 리스크 부분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산업별에 특히 유의해야 되는 산업들, 그리고 가장 빨리 탄소 중립으로 가야지만 생존이 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좀 지원하고 그 산업에 대한 저희도 이제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산업들에 대한 목표들 그리고 로드맵들을 좀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도현님께서 김영권 파트너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융권 입장에서 업사이드 기회이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기회가 될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트랜지션 커스트를 펀딩을 해주는 개념으로 전환금융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기업 대출의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이제 굉장히 장기에 어떻게 보면 좋은 대출 상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근데 저희가 보면 해외도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이제 사업적인 그 성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비이클을 통해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뭔가 같은 어떤 사업 동반자로 이 메커니즘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여신업에서의 상당한 그 제가 말씀드린 빅티켓 사이즈라고 말씀드린 굉장히 단위가 큰 그런 상품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의 비즈니스 컨설팅에 준하는 오퍼레이션과 사업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업체에 대한 투자를 통한 밸류에이션, 캐피털 게인까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단위 자체가 워낙 장기이고 높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그만 회사라도 저희들이 해보지 않으면 저희 크리덴셜이나 언더라이팅에서의 배울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너무 큰 찬스만을 쫓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M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견규모, 소규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향후를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그래서 탄소 감축 전환 금융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참석자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느라 고생하신 패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네.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연사분들께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